멋진 신세계 올더스 헉슬리 지음 안정효 옮김 제15장 사망자들을 관리하는 파크레인 병원의 하급 직원들은 각각 84명의 붉은 머리 여자들과 78명의 검은 장두형 남자 쌍둥이들인 두 보카노프스키 집단 162명의 델타들로 구성되었다. 근무 시간이 끝나는 6시에 두 집단은 병원 현관에 모여 하급 출납계 보조원에게서 소마 배급을 받았다. 야만이는 승강기에서 내려 그들 한가운데로 뒤섞여 들어갔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다른 데에 몰입한 상태였다. 온통 죽음에 대한 생각과 그가 겪은 슬픔이나 고뇌에만 정신이 팔려 있어서 자신이 하는 행동을 의식조차 하지 않고 기계처럼 주변에 몰린 사람들을 밀치며 나아갔다. 왜 밀고 그래요? 뭐가 그렇게 바빠서 야단이요? 무수한 사람들이 저마다 얘기를 주고받았지만 그들의 목구멍에서는 고음으로 삑삑거리거나 저음으로 투덜거리는 오직 두 가지 음성만이 뚜렷했다. 얼굴 또한 두 가지 유형뿐이어서 하나는 털이 없고 주황빛 달무리처럼 주근깨가 퍼진 둥근 얼굴이었고 또 하나는 이틀 동안 수염이 자라서 덥수룩하고 갸름하며 코는 부리가 튀어나온 듯 새를 닮은 얼굴이었다. 줄지어 늘어놓은 무수한 거울에 비친 것처럼 끝없이 반복되는 두 유형의 얼굴이 화가 나서 그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들이 쏘아 붙이는 말과 팔꿈치가 갈비대를 날카롭게 찔러대는 아픔 때문에 그는 무감각 상태에서 벗어났다. 그는 다시금 정신이 들어 외부의 현실에 눈을 뜨고 주위를 둘러보고는 눈에 비치는 주변의 존재들을 인식했다. 그것은 공포와 역겨움의 무게로 그를 절망시켰다. 눈앞의 현실은 개체로서의 구별이 불가능한 동일성이 소용돌이를 일으키는 악몽이나 마찬가지여서 그가 밤낮으로 반복하여 겪었던 일종의 정신착란 상태였기 때문이다. 수많은 쌍둥이들. 그들은 구더기처럼 린다의 죽음이라는 신비를 향해 때를 지어 불결하게 몰려들었다. 그리고 훨씬 크고 완전히 성장한 개체들인 또 다른 구더기들이 이제 그의 슬픔과 참회에 달라붙어 사방에서 기어다녔다. 그는 흠칫 동작을 멈추고 당혹과 공포에 질린 눈으로 주변에 몰려든 황갈색 집단을 멀거니 쳐다보았다. 그의 키는 그들보다 머리 하나가 컸기 때문에 한가운데에 홀로 우뚝 높이 솟았다. 얼마나 많은 훌륭한 인간들이 이곳에 존재하는가. 노래의 가사가 그를 조롱하듯 놀려댔다. 인간은 얼마나 아름다우냐. 오 멋진 신세계여. 소마 배급 시간입니다. 누군가 큰 소리로 외쳤다. 질서를 잘 지켜주기 바랍니다. 거기 빨리 좀 움직여요. 문이 하나 열리고 근무자들이 책상과 의자를 하나씩 현관으로 옮겨왔다. 큰 목소리의 주인공은 검은 철제 금고를 들고 들어온 말쑥하고 젊은 알파였다. 기대감에 부풀었던 쌍둥이들이 만족해서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야만인을 까맣게 잊어버렸다. 그들의 관심은 이제 젊은 남자가 책상 위에 놓고 자물쇠를 막 열려고 하는 검정 금고로 온통 쏠려 있었다. 뚜껑이 열렸다. 오! 불꽃놀이라도 구경하는 듯 162명이 동시에 소리쳤다. 젊은 남자가 자그마한 약통을 한 움큼 꺼냈다. 자,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앞으로 나와요. 밀지 말고 한 사람씩 차례대로요. 쌍둥이들이 한 사람씩 차례대로 앞으로 나왔다. 처음에는 2명의 남자, 그러고는 1명 여자, 그러고는 또 다시 남자, 다음에는 3명의 여자, 다음에는 야만이는 그냥 서서 구경만 했다. 오 멋진 신세계여. 오 멋진 신세계여. 그의 머릿속에서는 노래 가사의 음조가 달라지는 듯했다. 노래는 비탄과 회한에 빠진 그를 비웃었으며 너무나도 흉악하고 냉소적인 모욕의 어조로 그를 놀려댔다. 노래는 악마처럼 웃으며 구역질 나는 추악함의 악몽을, 비천한 더러움의 악몽을 끈질기게 내보였다. 그러더니 갑자기 전투 준비 명령이 떨어졌다. 오 멋진 신세계여. 미란다가 사랑스러운 아름다움의 가능성을 악몽까지도 숭고하고 멋진 무엇으로 변형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선포했다. 오 멋진 신세계여. 그것은 하나의 도전,
하나의 명령이었다. 자, 거기 밀지 말아요. 하급 출납계 보조원이 화를 내며 소리쳤다. 그는 금고의 뚜껑을 쾅 닫았다.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배급을 당장 중단하겠어요. 델타들이 투덜거리며 서로 조금 밀치더니 조용해졌다. 위협은 효과를 발휘했다. 소마를 박탈한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었다. 좋아요. 젊은이가 금고를 다시 열며 말했다. 린다는 노예였고 그녀는 죽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자유롭게 살아야 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한다. 배상이요, 의무이다. 갑자기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가 명확해졌다. 그는 마치 앞을 가렸던 덧문이 열리고 울타리가 사라진 듯한 기분이 들었다. 다음 차례요. 하급 출납계 보조원이 말했다. 또 한 명의 황갈색 여자가 앞으로 나섰다. 그만해요. 야만인이 우렁차고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다. 그만하라고요. 그는 사람들을 밀치고 책상 쪽으로 나아갔다. 델타들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포드님 맙소사. 하급출락의 보조원이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야만인 이로구나. 그는 겁이 났다. 내 말 들어요. 부탁입니다. 야만인이 진지하게 소리쳤다. 내 얘기에 귀를 기울여요. 그는 지금까지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 연설을 했던 적이 전혀 없었으므로 자신이 하고 싶은 얘기를 표현하기가 아주 힘들었다. 그 끔찍한 건 먹지 말아요. 그건 독약이에요. 독약이라고요. 이것 보세요, 야만인 씨. 비위를 맞추려고 미소를 지으며 하급 출납계 보조원이 말했다. 제발 부탁이니 내가 그냥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죽이는 독약입니다. 그렇더라도 내가 배급을 계속하게 해주세요. 네? 아무렴 그래야죠. 그는 성미가 고약하기로 악명 높은 짐승을 쓰다듬는 사람처럼 조심스럽고 다정하게 야만인의 팔을 토닥거렸다. 그냥 가만히. 절대로 안 돼요. 야만인이 소리쳤다. 하지만 이것 봐요. 그걸 버려요. 그 무서운 독약을 모두 버리라니까요. 모두 버려요? 라는 말이 층층이 여러 겹으로 둘러싼 무의식을 뚫고 델타의 생생한 의식에까지 닿았다. 성난 군중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점 더 커졌다. 나는 여러분에게 자유를 전해주려고 왔습니다. 쌍둥이들에게로 다시 돌아서며 야만인이 말했다. 나는 여러분에게 하급 출납계 보조원은 더 이상 얘기를 듣지 않고 현관에서 빠져나가 전화번호부에서 연락처를 찾았다. 자기 방에 없어요. 버나드가 간략하게 말했다. 내 방에도 없고 당신 방에도 없어요. 앞으로 디테움에도 없고 본부나 대학에도 없어요.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헬름 홀츠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들은 늘 만나는 곳들 중에 어디선가 야만인이 기다리려니 예상하며 일터에서 돌아왔지만 그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눈에 띄지 않았다. 헬름 홀츠의 4인용 스포츠콥터를 타고 비아리츠로 가볼 계획이었던 터라 그들은 당연히 짜증이 났다. 그가 곧 나타나지 않으면 그들은 저녁 식사에 늦으리라. 5분만 더 기다려보죠. 헬름 홀츠가 말했다. 그때까지 안 오면 우리끼리 그냥. 그의 말은 전화가 울리는 바람에 중단되었다. 그는 수화기를 집어들었다. 여보세요? 나예요. 그러더니 한참 동안 얘기를 듣고는 포드님 맙소사 라고 투덜거렸다. 당장 갈게요. 왜 그래요? 버나드가 물었다. 내가 아는 친구한테서 온 전화인데 파크레인 병원에서 근무하는 사람이에요. 헬름 홀츠가 말했다. 야만인이 그곳에 있다고 하네요. 미쳐버린 모양이에요. 어쨌든 급하게 됐어요. 같이 가겠어요? 그들은 함께 복도를 따라 서둘러 승강기로 갔다. 여러분은 노예로서 살아가는 신세가 좋습니까? 그들이 병원으로 들어서자 야만인은 이런 말을 하는 중이었다. 그의 얼굴은 상기되고 눈은 열정과 분노로 번뜩였다. 여러분은 아기처럼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까? 그래요? 아기들 질질 울고 토하면서 말이에요. 야만인은 그들의 짐승 같은 우매함에 화가 치밀어서 자기가 구하러 온 사람들에게 모욕적인 욕설까지 퍼부으며 덧붙여 말했다. 모욕적인 그의 말은 거북의 등 껍데기처럼 굳어버린 그들의 우둔함에 부딪혀 튕겨 돌아왔고 그들은 둔감하고 심술궂은 불만의 표정이 담긴 멍한 눈으로 그를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그래요. 개우면서 말이에요. 그는 소리를 지르다시피 했다. 슬픔과 회한, 연민과 의무감 따위에 감정은 그의 주변에 모여선 인간 이하의 괴물들에 대한 강력하고도 벅찬 증오 속으로 흡수되었다.
여러분은 자유롭고 인간다운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인간성과 자유가 무엇인지조차 이해하지 못합니까? 경로는 그의 언변을 차츰 유창하게 만들었고 그의 입에서는 어휘들이 마구 쏟아져 나왔다. 이해를 못하겠나요? 그가 되풀이해서 물었지만 질문에 대한 응답은 없었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는 음산하게 말을 이었다. 내가 여러분에게 길을 가르쳐주고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는 여러분을 해방시킬 것입니다. 그러고는 병원 안뜰을 향한 창문을 열고 소마 정제가 담긴 약통들을 한 움큼씩 집어 마당으로 던져버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방자하고 신성 모독적인 광경을 보고 놀라움과 공포로 돌처럼 굳어버린 황갈색 군중은 잠깐 동안 침묵을 지켰다. 저 친구 미쳤구먼. 휘둥그레진 눈으로 멍청하게 쳐다보며 버나드가 속삭였다. 저 사람들이 죽이려고 덤빌 거야. 저 사람들이. 갑자기 요란한 외침이 군중에서 터져 나왔으며 그들의 아우성은 물결치듯 무서운 기세로 야만인을 향해 밀려갔다. 포드님이시여 그를 살려주소서. 버나드가 시선을 돌리며 말했다. 포드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그리고 헬르몰츠 왓슨은 웃으면서 정말로 환희하는 웃음을 지으며 군중을 헤치고 나아갔다. 자유를 찾아요. 야만인이 소리치며 한 손으로는 계속해서 소마를 마당으로 집어던졌고 다른 손으로는 그를 공격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다 똑같아서 서로 구별이 가지 않는 얼굴들을 후려쳤다. 자유를 찾으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그의 곁에 헬름홀츠가 나타났고 선량하고 다정한 헬름홀츠 역시 주먹을 휘둘렀다. 드디어 인간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서 조는 주먹을 휘두르는 틈틈이 열린 창문으로 독약을 한 줄씩 집어 던졌다. 그래요. 인간요. 이제 독약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다. 여러분은 자유를 찾았습니다. 델타들은 소리를 지르며 더욱 격분해서 덤벼들었다. 버나드는 싸움이 벌어지는 언저리에서 머뭇거리며 저 친구들 끝장이 났군 이라고 말하더니 갑작스러운 충동에 이끌려 그들을 도우려고 앞으로 달려나갔다. 그러다 생각이 달라져서 우뚝 멈춰섰고 비겁한 자신이 창피해서 다시 앞으로 나섰다. 그러고는 또다시 생각이 달라져서 우유부단하고 굴욕스러운 고뇌에 빠져 그대로 서 있었다. 그가 돕지 않으면 그들이 죽을지도 모르고 도와준다면 자신 또한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포드님의 이름을 칭송할지어다. 바로 그 순간 큼직한 보호 안경에 돼지코처럼 생긴 방독면을 쓰고 경찰관들이 우르르 달려들어왔다. 버나드는 그들을 맞으러 달려가며 손을 흔들었다. 어쨌든 무엇인가 하는 셈이었으므로 적극적으로 행동을 취했다는 자부심이 들었다. 그는 누군가를 돕는다는 환각을 자신의 머릿속에서 불러일으키려는 듯 도와줘요 라고 점점 더 크게 몇 차례 소리를 질렀다. 도와줘요, 도와줘요, 도와줘요. 경찰관들은 그를 옆으로 밀쳐버리고 하던 일을 계속했다. 어깨에 분무기를 잠금새로 채워 부착시킨 세 사람이 짙은 소마 연기를 구름처럼 공중에 뿜어댔다. 다른 두 사람은 휴대용 합성 음악기를 틀어대느라 분주했다. 강력한 마취제를 장전한 물 권총을 들고 다른 네 사람들이 군중을 밀치고 들어오더니 사납게 대항하는 자들을 능숙하게 한 명씩 찍찍 쏴서 쓰러뜨렸다. 어서요, 어서요. 버나드가 소리를 질렀다. 서두르지 않으면 저 사람들이 죽을 거예요. 그들이 이런 너무 떠들어대던 버나드에게 짜증이 난 경찰관 한 명이 물 권총을 쏘았다. 그는 몇 초 동안 두 다리로 비틀거리며 겨우 버텼다. 하지만 뼈와 힘줄과 근육이 녹아내리는 듯 흐물흐물한 젤리로 만든 막대기처럼 맥이 풀리더니 결국은 젤리도 아니고 물이 된 듯 힘없이 마룻바닥에 덜썩 쓰러졌다. 갑자기 합성 음악기에서 목소리가 얘기를 시작했다. 이성이 호소하는 목소리, 우호적인 목소리였다. 음향기로 두루마리가 저절로 풀어지면서 종합폭동 진압연설 제2번 중간 단계가 흘러나왔다. 나의 친구들이여, 나의 친구들이여. 존재하지 않는 심장의 깊은 곳으로부터 울려나오는 목소리가 너무나 애처로우면서도 한없이 부드럽게 꾸짖는 어조로 설득을 시작하자 방독면을 쓴 경찰관들의 눈에서도 어느새 앞이 흐려질 정도로 눈물이 맺혔다.
이런 행동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왜 여러분은 모두 함께 행복하고 선량해지려고 하지 않나요? 행복하고 선량해집시다. 목소리가 되풀이해서 말했다. 평화를 찾읍시다. 목소리가 떨리며 속삭임으로 낮아지더니 잠시 잠잠해졌다. 아, 나는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열렬하게 갈망하는 어조로 목소리가 말을 이어나갔다. 나는 여러분이 선량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탁이니 제발 선량해지고. 2분 후에 목소리와 소마 연기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델타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입을 맞추고 포옹했는데 한꺼번에 5명씩 쌍둥이들이 무리를 지으며 끌어안았다. 심지어는 헬르몰츠와 야마닌까지도 울음이 나올 지경이었다. 출락계로부터 새로 공급된 약 상자들이 들어왔고 서둘러 다시 배급이 이루어졌다. 풍부한 애정이 담긴 바리톤의 고별 인사에 맞춰 쌍둥이들은 가슴이 찢어지기라도 하는 듯 울먹이며 뿔뿔이 흩어졌다. 안녕히 나의 다정하고도 다정한 친구들이여. 포드님의 가호가 있기를. 안녕히 나의 다정하고도 다정한 친구들이여. 포드님의 가호가 있기를. 안녕히 나의 다정하고도 다정한 친구들이여. 마지막 델타가 나간 다음에 경찰관은 스위치를 껐다. 천사 같은 목소리가 잠잠해졌다. 조용히 따라오겠어요? 경사가 말했다. 아니면 우리들이 마취를 시켜야만 할까요? 그가 위협적으로 물 권총을 겨누었다. 아, 우린 조용히 따라가겠어요. 찢어진 입술과 긁힌 목, 깨물린 왼손을 차례로 확인하면서 야만인이 대답했다. 헬르몰츠는 피가 나는 코에 손수건을 댄 채 시키는 대로 하겠다는 뜻으로 머리를 끄덕였다. 정신이 들어 다시 다리를 움직일 수 있게 된 버나드는 이런 난처한 순간에 가능한 한 남의 눈에 띄지 않고 얼른 문 쪽으로 가려고 했다. 이봐요, 거기 당신! 경사가 소리쳐 부르자 돼지코 마스크의 경찰관이 서둘러 방을 가로질러 와서는 젊은이 어깨를 붙잡았다. 버나드는 결백하고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얼굴을 돌렸다. 도망을 친다고? 그는 그런 짓은 상상도 하지 않았다. 도대체 나는 왜 끌고 가려는 겁니까? 그가 경사에게 말했다. 난 정말 이해가 안 가요. 당신은 체포된 사람들과 친구죠? 그렇죠? 뭡니까? 버나드는 말을 하려다가 머뭇거렸다. 아니다. 그는 정말로 그 말을 부정할 수가 없었다. 친구 사이라는 것이 뭐가 잘못인가요? 그가 물었다. 그렇다면 따라오세요. 경사가 말하고는 경찰차가 기다리는 문을 향해 앞장서서 걸어갔다. 제16장. 세 사람이 안내를 받아 들어간 방은 통제관의 서재였다. 포드님께서 곧 내려오실 겁니다. 간마시종이 그들만 남겨놓고 방에서 나갔다. 헬르몰츠가 큰 소리로 웃었다. 이건 재판이라기보다는 카페인 용액 파티에 더 가깝군요. 푹신한 안락의자들 가운데 가장 사치스러운 자리를 골라 털썩 앉으며 그가 말했다. 기운을 내요, 버나드. 불쾌해하는 친구의 음산한 얼굴을 보고 그가 덧붙여 말했다. 하지만 버나드는 기운을 내려고 하지 않았으며 대답조차 없이 헬르몰츠를 아예 쳐다보지도 않으면서 더 계급이 높은 사람들의 분노를 어떻게 해서든지 진정시키고 싶은 막연한 소망으로 조심스럽게 방 안에서 가장 불편한 의자를 골라 앉았다. 그러는 사이에 야만이는 초조하게 방 안에서 이리저리 서성이며 막연하고 피상적인 호기심을 드러낸 표정으로 책장의 책들과 번호를 붙인 분류함 속에 들어있는 음향 녹음 두루마리들과 독서 기계 타래들을 기웃거리며 들여다보았다. 창 및 책상 위에는 부드러운 검정 대용 가죽의 장정에 커다랗게 금박으로 T자를 박아 넣은 육중한 책이 놓여 있었다. 그는 책을 집어 펼쳐 보았다. 포드님이 쓰신 나의 삶과 업적이었다. 디트로이트에서 포드 학문 전파 협회가 출판한 자서전이었다. 그는 한가하게 책장들을 넘기며 여기저기 닥치는 대로 한 문장씩 읽었다. 흥미가 없는 책이라고 그가 결론을 막 내렸을 즈음에 문이 열리더니 서부 유럽 주재 세계 통제관이 활기찬 걸음으로 들어왔다. 무스타파 몬드는 그들 세 사람 모두와 악수를 나누었지만 말을 건 대상은 야만인이었다. 그러니까 당신은 문명 세계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군요, 야만인 씨. 그가 말했다.
야만이는 그를 쳐다보았다. 그는 거짓말을 하고 험악하게 날뛰고 심술을 부리며 말대꾸도 안 하고 버틸 작정이었다. 하지만 통제관의 얼굴에 뚜렷하게 나타난 지적이고 유쾌한 성품에 안심이 되어 태도를 바꿔 숨김없이 사실대로 얘기했다. 그렇습니다. 그는 머리를 끄덕였다. 깜짝 놀란 버나드가 겁에 질린 표정을 지었다. 통제관이 뭐라고 생각할지 걱정됐기 때문이다. 문명세계가 싫다는 말을, 그것도 하필이면 공공연히 통제관 면전에서 그런 말을 한 인물과 친구라는 딱지가 붙어버리는 것은 무서운 일이었다. 버나드는 하지만 존 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나 무스타파 몬드의 눈초리 때문에 그는 기가 죽어 얼른 입을 다물었다. 물론 아주 좋은 면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야만이는 인정할 사항은 인정하겠다는 생각으로 말을 이었다. 예를 들면 허공에 울리는 온갖 음악이라든가, 때로는 무수한 악기들이 내 귀전에서 퉁기며 울리고 때로는 목소리들이 들려올 때처럼 말인가. 야만인의 얼굴이 갑자기 기쁨으로 환히 밝아졌다. 당신도 그 작품을 읽었나요? 그가 물었다. 난 이곳 영국에서는 아무도 그 책을 모르는 줄 알았는데요. 거의 아무도 모르죠. 나는 그 몇 명 안 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시다시피 그것은 금지된 도서예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내가 법을 만들기 때문에 그 법들을 깨뜨릴 권리도 있어요. 처벌을 받지 않으면서 말이에요. 마르크스 군, 그는 버나드에게로 시선을 돌리며 덧붙여 말했다. 자네는 그렇지 못하겠지만. 버나드는 더욱 절망적이고 비참한 기분에 빠졌다. 하지만 왜 그것이 금서가 되었나요? 야만인이 물었다. 셰익스피어를 읽은 사람을 만났다는 흥분으로 그는 잠시 다른 모든 문제들을 망각했다. 통제관이 어깨를 축혀 올렸다. 오래된 책이라는 사실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곳에서는 낡은 것들은 전혀 쓸모가 없으니까요. 아름다운 것들도요? 아름다운 것들이라면 특히 더 그렇죠. 아름다움은 마음을 끄는 힘이 있는데 우린 사람들이 옛것에 끌리는 걸 원하지 않아요. 우린 그들이 새로운 것을 좋아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새로운 것들은 너무나 한심하고 바보 같아요. 헬리콥터들만 나오고 사람들이 키스하는 걸 실제로 느끼게 하는 연극들만 해도 그렇죠. 그는 얼굴을 찡그렸다. 염소와 원숭이들. 그는 자신의 혐오와 증오를 충분히 전달할 수단을 오셀로의 말에서 밖에는 찾아낼 길이 없었다. 하지만 길이 잘 들고 착한 동물들이기는 하죠. 통제관이 한마디 했다. 왜 당신은 사람들이 오셀로를 읽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나요? 얘기했잖아요. 낡은 것이라고요. 더구나 그들은 그런 책을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그렇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그는 헬르몰츠가 로미오 줄리엣 때문에 얼마나 웃었는지를 기억했다. 그렇다면 말이에요. 잠깐 침묵을 지킨 다음에 그가 말했다. 오셀로와 비슷하면서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새로운 것은 어떤가요? 우리들 모두가 쓰고 싶어하는 글이 바로 그거예요. 한참 동안에 침묵을 깨뜨리고 헬름홀츠가 말했다. 하지만 절대로 그런 책을 쓰지는 못할 거예요. 통제관이 말했다. 만일 어떤 작품이 정말로 오셀로와 같다면 아무리 새로운 작품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누구 하나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테니까요. 그리고 만일 새로운 작품이라면 그건 오셀로가 아닐 거예요. 어째서요? 그래요. 어째서요? 헬르몰츠가 똑같은 반응을 보였다. 헬르몰츠 역시 지금 그들이 처한 달갑지 않은 현실을 잊어버렸다. 불안하고 초조해서 얼굴이 파랗게 질린 버나드만이 눈앞에 현실을 상기했지만 그들은 그를 무시했다. 어째서요? 그건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계가 오셀로의 세계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강철이 없으면 자동차를 생산할 수가 없으며 사회적인 불안정이 없으면 비극을 생산할 일이 없으니까요. 세계는 이제 안정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행복하고 원하는 바를 얻으며 얻지 못할 대상은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잘 살고 안전하고 전혀 병을 앓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늙는다는 것과 육정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즐겁습니다. 어머니나 아버지 때문에 시달리지도 않고 아내나 아이들이나 연인 따위의 강한 감정을 느낄 대상도 없고 마땅히 따르도록 길이 든 방법 이외에는 사실상 다른 행동은 하나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혹시 무엇이 잘못되는 경우에는
소마가 기다립니다. 그것을 자유라는 이름으로 당신이 창밖에 던져버렸어요. 야마닌 씨, 자유 말입니다. 그가 웃었다. 델타들이 자유를 이해하리라고 기대하다니.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오셀로를 이해하리라고 기대하고요. 참 순진한 청년이군요. 야마니는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렇기는 해도 말입니다. 그는 굽히지 않았다. 오셀로는 훌륭합니다. 오셀로는 촉감 영화들보다 훌륭합니다. 그야 물론이죠. 통제관이 시인했다. 하지만 그것은 안정을 위해서 우리들이 치러야 할 대가입니다. 당신은 행복 아니면 과거의 사람들이 고급 예술이라고 일컫던 것 가운데 양자택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들은 고급 예술을 희생시켰어요. 대신 우리들에게는 촉감 영화와 냄새 풍금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것들은 자체적으로 가치가 있으며 관객에게 큰 쾌감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백치가 하는 얘기입니다. 통제관이 웃었다. 당신은 친구인 왓슨 군에게 제대로 예의를 갖추지 못하고 있군요. 왓슨 군은 가장 뛰어난 감정공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하지만 그의 말이 옳습니다. 헬름홀츠가 음울하게 말했다. 그것은 정말로 백치 같은 지식이 때문이죠. 할 얘기도 없는데 글을 쓴다는 것은 맞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뛰어난 재능이 필요해. 자네는 최소한의 강철로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걸세. 사실상 순수한 감각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예술 작품들을 창조하는 거네. 야만인이 고개를 저었다. 나에게는 모두가 상당히 끔찍하게 보입니다. 물론 그렇겠죠. 비참한 불행에 대한 과잉 보상에 비하면 현실적인 행복은 상당히 추악해 보입니다. 그리고 물론 안정이란 불안정만큼 그렇게 요란하지는 않습니다. 만족한 상태는 불우한 환경에 대한 멋진 투쟁의 찬란함도 없고 유혹에 대한 저항 그리고 격정이나 회의가 소용돌이치는 숙명적인 패배의 화려함도 전혀 없습니다. 행복이란 전혀 웅장하지 못하니까요. 그야 그렇겠죠. 잠깐 침묵을 지킨 다음에 야만인이 말했다. 하지만 그것이 이곳 쌍둥이들만큼 그렇게 꼭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는 조립 작업대에서 길게 줄지어 늘어선 일란성 쌍둥이들의 행렬과 브렌트퍼드 모노레일 정거장 입구에 줄을 선 쌍둥이 무리들과 린다가 임종하던 침대 주변으로 몰려든 인간 구더기들과 그를 공격하던 끝없이 반복되는 얼굴의 영상을 기억에서 지워버리려는 듯 손을 눈으로 가져갔다. 그는 붕대를 감은 자신의 왼손을 보고는 몸을 부르르 떨었다. 끔찍합니다. 하지만 얼마나 효율적인가요? 내가 보기에 당신은 우리 보카노프스키 집단들을 좋아하지 않는 모양이지만 장담하는데 그들은 다른 모든 것을 이루는 기초가 됩니다. 그들은 국가라는 로켓 비행기가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날아가도록 바로잡아주는 종타 조정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굵은 목소리가 감격으로 떨리더니 손으로는 모든 공간과 비행기가 어김없이 앞으로만 나아가는 모양을 신용해서 보여주었다. 무스타파 몬드의 웅변은 거의 합성 음악 기준에 이를 정도였다. 난 궁금했어요. 야만인이 말했다. 태아 유리병들을 가지고 마음대로 무엇이나 다 얻어내는 방법을 잘 알면서도 도대체 왜 그들을 만들어 놓았는지 말이에요. 이왕이면 왜 모든 사람을 알파, 더블, 플러스로 만들지 않나요? 무스타파 몬드가 웃었다. 그건 우리들이 스스로 자신의 목을 자르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그가 대답했다. 우린 행복과 안정을 신봉합니다. 알파들로 이루어진 사회는 틀림없이 불안정하고 비참해집니다. 알파들이 근무하는 공장을 상상해봐요. 그것은 훌륭한 자질을 물려받아 자유로운 선택을 하고 어느 한도 내에서의 책임을 지도록 훈련을 받아 길이 든 개인들이 저마다 분리되고 상관이 없는 집단을 이루는 셈이죠. 그런 사회를 상상해 보라고요. 그가 되풀이해서 말했다. 야만인이 상상해 보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 그건 부조리한 짓입니다. 알파 태생에 알파 길들이기를 받은 사람이 엡실론 반 백치의 일을 해야 한다면 미쳐버릴 겁니다. 미치거나 닥치는 대로 물건들을 때려 부수기 시작하겠죠. 알파들은 알파 일을 하도록 해준다는 여건 하에서만 완전히 사회화합니다. 오직 엡실론만이 엡실론다운 희생을 하리라고 기대할 수가 있는데 최소한의 저항을 하는 훌륭한 혈통인 그들에게는
그것이 희생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들이 받는 길들이기 훈련은 지정된 궤도 안에서만 달리게끔 목책을 둘러놓는 셈입니다. 그들에게는 미리 운명이 결정되어 있으므로 어쩔 수가 없어요. 숙성기가 끝난 다음이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병 속에 머무는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죠. 유아기와 태아기의 고정관념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병 속에 갇혀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들도 저마다 병 속에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통제관이 깊은 생각에 잠겨 말을 계속했다. 하지만 만일 우리들이 알파인 경우에는 우리들이 들어가 사는 병은 상대적으로 얘기할 때 굉장히 크다고 하겠죠. 만일 보다 좁은 공간에 갇혀 있다면 우리들은 틀림없이 심한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상급 대용 샴페인을 하급병에다 부어 넣을 수는 없어요. 그건 이론적으로 자명한 사실입니다. 실제로도 그것은 증명이 되었습니다. 사이프러스 실험의 결과는 신빙성이 높아요. 그게 뭔데요? 야만인이 물었다. 무스타파 몬드가 미소를 지었다. 글쎄요, 유리병 재처리 작업에 관한 실험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건 포드기원 473년에 시작되었어요. 통제관들은 사이프러스에서 기존의 거주자들을 모두 철수시키고는 특별히 준비된 2만 2천 명의 알파 집단을 새로 정착시켰습니다. 온갖 농기구와 산업 장비를 그들이 인수했고 스스로 일을 처리해 나가도록 그들끼리만 남았어요. 그 결과 모든 이론적인 예언들이 그대로 충족됐어요. 땅은 제대로 경작되지 않았고 모든 공장에서 파업이 일어났고 법들이 아무런 효력도 발휘하지 못했고 사람들은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어요. 하층 작업의 근무를 위해 배정된 사람들은 고급 직책을 얻기 위해 끝없이 책략을 꾸몄고 고급 직책을 맡은 사람들은 그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있는 힘을 다 기울여 역으로 책략을 꾸몄습니다. 6년 이내에 그들은 1급 내란을 일으켰고 2만 2천 명 가운데 1만 9천 명이 죽었으며 생존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세계 통제관들에게 섬의 통치를 다시 맡아달라고 탄원했어요. 결국 그들의 뜻대로 되었죠. 세상 사람들이 알파들로만 이루어진 사회를 본 것은 그것이 마지막이었어요. 야만인이 깊은 한숨을 지었다. 적정 인구는 빙산을 모양으로 삼으면 되는데 무스타파 몬드가 말을 이었다. 9분의 8은 물 밑에 9분의 1은 물 위에 나와 있는 빙산 말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수면 밑에 잠겨 있어도 행복한가요? 위에 있을 때보다야 행복하죠. 예를 들면 여기 있는 당신 친구들보다 훨씬 행복합니다. 그가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런 한심한 일에도 불구하고요. 한심하다니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은 그런 일을 좋아해요. 그것은 부담이 없고 유치할 만큼 단순하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무런 부담을 주지 않으니까요. 쉽고 피곤하지 않은 일을 7시간 반 동안 하고 난 다음에는 소마 배급과 놀이와 자유분방한 성교와 촉감 영화를 누립니다. 그들이 더 이상 무엇을 요구하겠어요? 그야 물론 그들이 근무 시간을 줄여달라고 요구할지도 모르죠. 그가 덧붙여 말했다. 그리고 근무 시간을 단축시키기는 어렵지 않아요. 모든 하층 계급의 작업 시간을 하루에 서너 시간으로 단축시킨다는 것쯤은 기술적으로 지극히 간단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조금이라도 더 행복해질까요? 아니요. 그들은 그렇지 못할 겁니다. 그런 실험을 시도해 본 것은 벌써 150년도 더 되는 과거의 일이었어요. 아일랜드 전역에서 하루에 4시간 작업을 실시했었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불안정과 소마 소비량의 급격한 증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3시간 반이라는 잉여 여가는 행복의 원천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사람들은 그렇게 남는 시간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낄 따름이었어요. 발명 관리국은 노동력을 절감하려는 조처를 잔뜩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런 계획이 수천 가지나 되죠. 무스타파 몬드가 엄청나게 많다는 신용을 해보였다. 그런데 왜 우리들이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지 않을까요? 그런 계획들은 근로자들을 돕자고 마련해 놓은 것인데 과다한 여가로 오히려 그들을 괴롭힌다면 그건 너무나 잔인한 처사가 되겠죠. 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한다면 우리들은 모든 필요한 양식을 합성시켜 생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린 그러지 않아요. 우리들은 인구의 3분의 1이 흙과 더불어 일하게 하고 싶습니다. 그들 자신을 위해서
그러는 것인데 공장보다는 땅에서 식량을 얻는 쪽이 더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들은 자신의 안정도 고려해야 하죠. 우린 변화를 원하지 않아요. 모든 변화는 안정의 위협이 되니까요. 우리들이 새로운 발명들을 실생활에 적용하기를 그토록 삼가는 또 다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순수 과학의 모든 발견은 잠재적인 파괴성을 지니기 때문에 때로는 과학까지도 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간주해야 됩니다. 그래요, 과학까지도요. 과학이라고? 야만인이 얼굴을 찡그렸다. 그는 그 어휘를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길이 없었다. 셰익스피어와 푸에블로 마을의 노인들은 과학을 언급한 바가 전혀 없었다. 린다에게 들은 지극히 막연한 암시들로 미루어 보건대 과학이란 헬리콥터를 만드는 무엇이었고 옥수수 춤을 비우는 무엇이었으며 주름이 지거나 치아가 빠지지 않게 해주는 무엇이었다. 그는 통제관이 한 말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무척 애를 썼다. 그래요. 무스타파 문드가 얘기를 계속했다. 그것도 안정을 위해서 치러야 하는 또 다른 대가랍니다. 행복과 양립될 수 없는 것은 예술뿐만 아니라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은 위험합니다. 우리들은 과학에 쇠사슬을 채우고 재갈을 물려 지극히 조심스럽게 감시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헬름홀츠가 깜짝 놀라서 물었다. 하지만 우리들은 항상 과학이 최고라는 말을 하는데요. 그건 최면 교육의 표어입니다. 13살 때부터 17살 때까지 일주일에 3번씩 듣는 말이죠. 버나드가 말을 거들었다. 그리고 대학에서 우리들이 내세우는 모든 과학의 선전은 그래, 하지만 어떤 종류의 과학인가? 무스타파 몬드가 비꼬는 말투로 물었다. 자네들은 과학적인 훈련을 전혀 받지 않았으니까 판단을 내릴 능력이 없어. 나도 한창 때는 상당히 훌륭한 물리학자였지. 지나치게 훌륭했다고나 할까? 우리들의 모든 과학이란 어느 누구도 의심해서는 안 되는 정통적인 요리 이론과 수석 요리사에게 특별히 허락을 받은 경우 이외에는 덧붙이면 안 되는 요리법 목록을 수록한 요리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우칠 만큼 훌륭했어. 이제는 내가 수석 요리사인 셈이지. 하지만 과거에는 나도 젊고 호기심이 많은 풋내기 조수였어. 나는 내 나름대로 조금씩 요리를 하기 시작했지. 비정통적인 요리, 불법 요리를. 사실은 약간의 참된 과학이라고나 할까? 그는 입을 다물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헬름홀츠 왓슨이 물었다. 통제관이 한숨을 지었다. 자네들 같은 젊은이들이 앞으로 겪어야 할 상황과 거의 비슷한 일이 벌어졌지. 나는 하마터면 어떤 섬으로 쫓겨날 뻔했어. 그 말에 충격을 받아 버나드는 격렬하고도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저질렀다. 저를 섬으로 보낸다고요? 그는 벌떡 일어나 방을 가로질러 달려가 통제관 앞에 서서 요란한 손짓을 해보였다. 통제관님은 저를 쫓아버리시면 안 돼요. 전 아무 짓도 저지르지 않았으니까요. 다른 사람들 짓이에요. 맹세컨대 다른 사람들의 짓이었다고요. 그는 헬름홀츠와 야만인을 고발하듯 손으로 가리켰다. 오, 제발 저를 아이슬란드로 쫓아내지 마세요. 제가 해야 할 바를 올바르게 하겠다고 약속하겠습니다. 저한테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제발 저한테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맹세컨대 그건 저 사람들의 잘못이었습니다. 그가 흐느껴 울었다. 아이슬란드로는 안 됩니다. 오, 제발 포드님 부탁합니다. 그는 자포자기한 나머지 발작적으로 통제관 앞에 몸을 던지다시피 무릎을 꿇었다. 무스타파 몬드는 그를 일으켜 세우려고 했지만 버나드는 막무가내로 비굴하게 널브러져 버텼고 강물처럼 어휘들이 그의 입에서 쉴 새 없이 마구 쏟아져 나왔다. 결국 통제관은 그의 제4 비서관을 부를 수밖에 없었다. 3명을 데리고 와서 마르크스 군을 침실로 끌고 들어가라고 해. 그가 명령했다. 소마가스를 많이 준 다음 침대에 눕혀둬. 제4 비서관이 밖으로 나가더니 3명의 초록색 제복을 입은 쌍둥이 시종들을 데리고 들어왔다. 버나드는 아직도 소리를 지르고 흐느껴 울면서 그들에게 들려 나갔다. 마치 목이라도 잘리는 것처럼 그러는군. 문이 닫히자 통제관이 말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지각이 있다면 저 친구는 마땅히 그가 받을 처벌이 사실은 하나의 보상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테지. 그는 섬으로 전출될 거야.
다시 말하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지극히 흥미진진한 남자들과 여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된 거지. 어떤 이유에서든 너무 자아의식이 강해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온갖 사람들이 있는 곳 말이야. 정통성에서 만족을 찾지 못하고 그들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관념을 지닌 사람들. 다시 말하면 조금이라도 자기의 주장을 할 줄 아는 모든 사람들이지. 난 자네들이 부러울 지경이라네 왓슨. 헬름홀츠가 웃었다. 그렇다면 왜 통제관님은 스스로 섬으로 찾아가지 않으시나요? 그건 결국 내가 이쪽을 더 좋아하기 때문이야. 통제관이 대답했다. 나에게는 선택권이 주어졌었어. 내가 좋아하는 순수 과학을 계속하기 위해 섬으로 가느냐, 아니면 제대로 올바른 과정을 거쳐 실제로 통제관이라는 직책을 계승할 전망을 고려해 통제관 협의회에 들어가느냐 하는 선택권이었지. 나는 이쪽을 선택하고 과학은 포기했어. 잠시 침묵한 후에 그가 말을 이었다. 가끔 난 과학을 상당히 못마땅하게 생각해. 행복이란 가혹한 주인이고 특히 다른 사람들의 행복에 대해서는 더 고지식하지. 만일 아무런 회의도 품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도록 길이 들지 못했을 때는 과학이란 진실보다 훨씬 더 가혹한 주인이야. 그는 한숨을 짓고는 다시 잠잠해졌다. 그러더니 훨씬 활기찬 어조로 얘기를 계속했다. 어쨌든 의무는 의무지. 자신의 기호만 따질 여유는 없어. 나는 진실에 관심이 많고 과학을 좋아해. 하지만 진실은 불편한 위협일 따름이고 과학은 공공의 위험이야. 그것은 혜택 못지않게 위험을 주었어. 그것은 우리에게 역사상 가장 안정된 평정을 마련해 주었어. 거기에 비하면 중국에서 찾아낸 마음의 평정 상태는 기가 막힐 정도로 불안정한 것이었고 심지어 원시적인 모계 사회까지도 지금의 우리만큼 자리가 잡히지는 않았어. 다시 얘기하겠는데 과학 덕택이었지. 하지만 과학이 이루어 놓은 훌륭한 일을 과학이 스스로 무너뜨리도록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학의 연구 범위를 그토록 치밀하게 제한했고 나는 그 때문에 하마터면 섬으로 쫓겨날 뻔했지. 우리는 과학이 눈앞에 닥친 가장 긴박한 문제 이외에는 아무것도 다루지 못하게 해. 다른 모든 연구는 지극히 용의 주도하게 막아내지. 그는 잠깐 침묵을 지킨 다음에 말을 이었다. 과학적인 발전에 관해서 우리 포도님의 시대에 사람들이 어떤 글을 썼는지 읽어보면 기분이 묘해. 그들은 다른 분야와의 관계는 상관하지 않고 과학의 발전이 무한히 계속되도록 내버려 두어도 좋으리라고 상상했던 모양이야. 지식은 가장 고귀한 선이었고 진리는 가장 숭고한 가치를 지녔으며 나머지 다른 모든 것은 부수적이고 이차적이었어. 물론 그 시절에도 사람들의 관념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건 사실이야. 우리 포드님 자신도 진실과 아름다움보다 행복과 안락함의 중요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지. 대량 생산이 그런 변화를 요구했으니까. 만인의 행복은 바퀴들을 끊임없이 돌아가게 해주지만 진실과 아름다움은 그러질 못해. 물론 민중이 정치 권력을 장악했을 때마다 중요성을 강조했던 대상은 진실이나 아름다움보다는 행복이었지.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제한이 없는 과학적인 연구는 아직 허용되었어. 사람들은 마치 진리와 아름다움이 지상에 선이기라도 한 것처럼 여전히 떠들어댔어. 9년 전쟁이 터지기 직전까지 그랬지. 전쟁은 정말로 그들의 인식을 바꿔놓았어. 사방에서 탄저열 폭탄이 터지는 마당에 진리나 아름다움이나 지식이 무슨 소용이겠나. 9년 전쟁 이후에 그때부터 과학이 처음으로 통제를 받기 시작했지. 그때는 사람들이 식욕까지도 통제를 받을 각오가 되어 있었으니까. 조용한 삶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좋다는 시기였어. 우리들은 그 후부터 통제를 계속해왔어. 물론 그것은 진실을 위해서는 별로 좋은 일이 아니었지. 하지만 행복을 위해서는 아주 좋은 일이었어. 인간은 무엇인가를 얻으려면 필연적으로 대가를 치러야 해. 행복은 대가를 치러야만 성취할 수 있다고. 자네들은 지금 그런 대가를 치르고 있어. 왓슨, 자네는 아름다움에 너무 관심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지. 나도 역시 진리에 관심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대가를 치렀으니까.
하지만 당신은 섬으로 가지는 않았잖아요. 한참 동안의 침묵을 깨뜨리고 야만인이 말했다. 통제관이 미소를 지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치른 대가였습니다. 행복을 섬기겠다는 선택에 의해서요. 그것도 내 행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말이에요. 잠깐 침묵을 지킨 다음에 그가 덧붙여 말했다. 세상에 섬이 그렇게 많다는 게 참 다행이에요. 섬이 없었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군요. 아마 당신들을 모두 무통도살실에 집어넣었겠죠? 그건 그렇고, 왓슨군, 자넨 열대 풍토를 좋아하나? 마르키즈 제도나 사모아 같은 곳은 어때? 아니면 더 상쾌한 곳이 좋을까? 헬르몰츠는 푹신한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다. 전 철저히 나쁜 풍토가 좋겠어요. 그가 대답했다. 저는 기후가 나빠야 글을 더 잘 쓰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바람과 폭풍이 심하면 통제관은 승인한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난 자네의 그런 정신이 마음에 들어. 왓슨, 정말로 그런 태도가 아주 마음에 들어. 공식적으로는 못마땅하지만 그가 미소를 지었다. 포클랜드 제도라면 어떤가? 네, 그만하면 되겠어요. 헬름 홀츠가 대답했다. 개의치 않으신다면 이제 전 버나드가 어떤 상태인지 가서 보고 싶은데요. 제 17장 예술의 과학이라 보아하니 당신은 행복을 얻기 위해 상당히 비싼 대가를 치른 셈이로군요. 그들끼리만 남게 되자 야만인이 말했다. 또 없나요? 물론 종교도 있었죠. 통제관이 대답했다. 9년 전쟁이 터지기 전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무엇이 존재했었어요. 난 거의 다 잊었지만 당신은 하나님에 관해서 잘 알 텐데요. 글쎄요. 야만인이 머뭇거렸다. 그는 고독에 관해서, 밤하늘에 관해서, 달빛을 받아 하얗게 펼쳐진 암석의 대지에 관해서, 깊고도 어두운 암흑에 관해서, 죽음에 관해서 무엇인가 얘기를 하고 싶었다. 그러나 적절한 말이 머리에 떠오르지 않았다. 셰익스피어의 작품에서도. 한편 통제관은 방의 다른 쪽으로 건너가서 책장들 사이의 벽에 박힌 커다란 금고를 열었다. 묵직한 문이 활짝 열렸다. 컴컴한 속을 더듬거리며 그가 말했다. 나는 그 주제에 항상 크나큰 흥미를 느꼈어요. 그는 검고 두툼한 책을 한 권 끄집어냈다. 아마 당신은 이 책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겠죠? 야만인이 책을 받았다. 성경, 신구약 합본. 그는 속 표지에 적힌 제목을 큰 소리로 읽었다. 그리고 이것도요. 그것은 표지가 떨어져 나간 작은 책이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것도요. 그는 또 한 권을 내주었다. 다양한 종교적인 경험. 윌리엄 제임스 저서. 그리고 아직도 더 많아요. 다시 자리에 앉으며 무스타파 몬드가 말을 계속했다. 옛날 음란서적이 잔뜩 쌓여 있죠. 하나님은 금고에, 포드님은 책장에. 그는 웃으면서 독서기 탈에, 음향녹음 두루마리를 잔뜩 담은 진열대와 책장으로 이루어진 그의 공식적인 서재를 가리켰다. 하지만 신에 관해서 알고 있다면 왜 당신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려주지 않나요? 야만인이 화를 내며 물었다. 왜 당신은 그들에게 신에 관한 이런 책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오셀로를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는 이유와 마찬가지로 수백 년 전의 신을 다루는 옛날 책들이기 때문이죠. 현재의 신이 아니라 말입니다. 하지만 신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도 인간은 변하죠. 그래서 뭐가 다르다는 얘긴가요? 차이야 엄청나죠. 무스타파 몬드가 말했다. 그는 다시 몸을 일으켜 금고로 걸어갔다. 옛날에 뉴먼 추기경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말했다. 추기경이란 합창원 원장 비슷한 직책이죠. 그가 설명을 덧붙였다. 나는 아름다운 밀라노의 추기경입니다. 이라고 언급한 글을 셰익스피어의 작품에서 읽었습니다. 물론 그랬겠죠. 어쨌든 내가 얘기했듯이 전에 뉴먼 추기경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 여기 그 책이 있군요. 그가 책을 뽑아들었다. 그리고 이왕 얘기가 나온 김에 이 책도 꺼내줘. 이것은 맨드비랑이라는 사람의 저서랍니다. 혹시 무슨 뜻인지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을 철학자라고 했어요.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을 미처 다 꿈꾸지 못하는 사람 말이군요. 야만인이 재빨리 말했다. 맞아요. 잠시 후에 그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읽어주겠어요? 그러기 전에 옛날 합창원 원장이 무슨 말을 했는지 들어봐요. 그는 종이 쪽지를 끼워 표시한 곳을
펼치고 책을 읽기 시작했다. 우리가 소유한 바가 우리의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만들지 못했고 우리는 우리 자신보다 숭고해질 수가 없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주인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다. 문제를 그렇게 보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조금이라도 행복이나 위안을 주는가? 젊고 앞날이 창창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상상하듯이 무엇이나 그들 마음대로 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믿는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타인의 의지를 끊임없이 고려하거나 계속해서 기도하고 늘 인정을 받아야 하는 거북함을 벗어난다는 것이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독립이란 인간을 위해서 마련된 개념이 아니라 부자연스러운 상태이며 일시적으로는 괜찮겠지만 끝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이끌어 주지는 못할 터이고, 무스타파 몬드는 잠깐 말을 멈추고 첫 번째 책을 내려놓고는 다른 책을 집어서 책장을 넘겼다. 예를 들어 여기를 봅시다. 그가 굵은 목소리로 다시 읽기 시작했다. 인간은 나이를 먹고 자신의 내면에서 노화를 촉진시키는 나약함과 무기력함과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냥 병에 걸렸다고 생각하고 이런 좌절스러운 상태가 어떤 특별한 원인 때문이며 질병을 고치듯 이 원인으로부터 회복할 희망이 있으리라는 생각으로 자신의 두려움을 달랜다. 헛된 꿈이로다. 그것은 노쇠함이라는 질병이다. 노쇠함이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들은 사람이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종교로 귀의하게 되는 이유가 죽음과 죽음 이후에 찾아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나 자신의 경험으로 분명하게 터득한 바로는 종교적인 감정은 그런 상상이나 두려움과는 아무 상관없이 우리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발전하는 경향을 보인다. 왜냐하면 격정들이 차분하게 가라앉아 상상력과 감수성이 덜 자극을 받고 자극을 받는 가능성 또한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우리의 이성에 침투해서 방해를 하던 관념들과 욕구, 잡념들로 인한 간섭을 덜 받아 사고력이 명석해지면 그제야 구름 뒤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타난다. 우리의 영혼은 모든 빛의 원천을 향하고 그 빛을 보고 느낀다. 그것은 자연스럽고 불가피한 일이다. 왜냐하면 존재라는 현상이 내면이나 외부로부터의 인상들에 의해서 더 이상 속박을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존속하는 무엇에, 그러니까 절대적이고도 영구한 진실처럼 절대로 우리에게 거짓된 장난을 치지 않는 어떤 현실에 의존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감각들의 세계에 생명과 매력들을 부여하는 모든 힘이 이제는 우리로부터 흘러나가기 때문이라는 확신을 얻게 된다. 그렇다. 우리는 불가피하게 신에게로 향하기 마련인데 그 까닭은 이 종교적인 감정이 본질상 너무나 순수하고 그것을 경험하는 영혼을 매우 기쁘게 해주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모든 다른 상실을 보상해 준다. 무스타파 몬드는 책을 덮고 의자에 길게 기대었다. 이 철학자들이 하늘과 땅의 수많은 일들 가운데 미처 꿈도 꾸지 못했던 것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그는 손을 내저었다. 우리, 그러니까 현대세계 말입니다. 사람이란 젊음과 번영을 누릴 때만 신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으며 독립은 끝까지 안전하게 이끌어주지는 못한다. 그런데 우린 지금 종말이 찾아오기 직전까지 젊음과 번영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우리는 신으로부터 독립하게 되겠죠. 종교적인 감정은 모든 상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상을 해준다. 하지만 우리가 보상해줘야 할 손실은 하나도 없고 종교적인 감정은 불필요합니다. 도대체 젊음의 욕망이 전혀 감소하지 않았는데 왜 우리가 젊음의 욕망에 대한 대용품을 찾아 나서야 하나요?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온갖 어리석은 유희를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해서 만끽할 수 있는 판에 영을 위한 대용품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이
활발하게 계속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휴식이 필요합니까? 소마가 있는데 왜 위안이 필요하죠? 사회 질서가 있는데 왜 불변하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나요? 아니요. 난 신이 존재할 가능성이 꽤 크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왜? 무스타파 몬드가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하지만 신은 사람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현대 이전의 시대에는 사람들이 신을 이런 책들에서 묘사한 존재로 이해했습니다. 지금은, 지금은 어떤 모습인가요? 야만인이 물었다. 글쎄요, 전혀 존재하지 않는 형태로서 발현합니다. 그건 당신 잘못이에요. 문명의 잘못이라고 해둡시다. 신은 기계와 과학적인 의학과 보편적인 행복과는 병립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 문명은 기계와 의약품과 행복을 선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책들을 금고 안에 넣고 잠궈둬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음란하니까요. 사람들이 충격을 받을 테니. 야만인이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하지만 신이 존재한다고 느끼는 편이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차라리 바지에 지퍼를 올리는 편이 자연스러운 행동이 아닌지 물어보지 그래요? 통제관이 비꼬아 말했다. 당신은 브래들리라는 또 다른 옛날 친구를 생각나게 하는군요. 그는 철학을 인간이 본능에 따라 믿는 대상을 정당화하기 위해 형편없는 이유를 찾아내는 행위라고 정의했어요. 사람들이 본능에 의해서 믿는 바가 하나라도 있기는 한 것처럼 말이죠. 사람들이 어떤 사물을 믿는 것은 그것을 믿게끔 길들이기 훈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믿는 것을 정당화하는 엉터리 이유를 대신할 다른 엉터리 이유들을 찾아내는 행위. 그것이 철학입니다. 사람들은 신을 믿도록 길이 들었기 때문에 신을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말입니다. 야만인이 끈질기게 주장했다. 혼자 있을 때, 그러니까 밤에 무척 외롭게 혼자 죽음을 생각할 때 신을 믿게 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하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혼자일 때가 전혀 없어요. 무스타파 몬드가 말했다. 우린 그들이 고독을 싫어하도록 만들고 그들이 고독을 느끼기가 거의 불가능하도록 삶을 꾸며놓습니다. 야만이는 침울하게 머리를 끄덕였다. 말파이스에서 지낼 때 그는 푸에블로 마을에 공동체 행사가 열리면 늘 사람들이 그를 따돌렸기 때문에 괴로웠고 문명화한 런던에서는 공동체 활동들에서 전혀 빠져나갈 길이 없어 조용히 혼자 지낼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고통을 받았다. 리어왕에 나오는 이런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마침내 야만인이 말했다. 신들은 공정하고 우리의 사악한 쾌락은 우리를 괴롭히는 도구가 될 터이니 그는 어둡고도 험한 곳에다 너를 낳았기에 두 눈을 잃었도다.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부상을 입어 죽어가던 에드먼드가 형의 말이 옳습니다. 사필 귀정으로 운명의 바퀴가 한 바퀴를 완전히 돌아서 제가 이렇게 되었어요. 라고 대답했죠. 이것은 어떤가요? 사물을 지배하고 벌하고 보상해주는 신이 존재하리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럼 존재한다는 말인가요? 이번에는 통제관이 질문을 던졌다. 여기서는 당신이 불임녀하고 아무리 사악한 쾌락을 만끽하더라도 아들의 애인에게 두 눈이 뽑힐 위험이 전혀 없어요. 한 바퀴를 완전히 돌아서 제가 이렇게 되었어요. 하지만 현재에서라면 에드먼드는 어땠을까요? 푹신한 의자에 앉아 젊은 여자의 허리를 껴안고는 성호르몬 껌을 실컷 씹어대며 촉감 영화나 보겠죠. 신들은 공정하다. 그야 그렇겠죠. 하지만 신들의 법규란 결국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좌우되고 하나님도 인간들로부터 지시를 받아요. 당신은 그렇게 믿나요? 야만인이 물었다. 푹신한 의자에 앉은 에드먼드가 부상을 입고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에드먼드만큼 무거운 벌을 받지 않았다고 당신은 확신하나요? 신들은 공정하죠. 신들은 인간을 몰락시키기 위한 도구로 인간의 사악한 쾌락들을 사용하지 않았던가요? 어떤 위치에서부터 인간을 몰락시킨다는 얘기인가요? 행복하고 열심히 일하고 제품들을 소비하는 시민으로서 그는 완벽합니다. 물론 당신이 우리들과 다른 기준을 선택한다면 아마도 당신은 그가 몰락했다는 말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당신은 한 가지 방향으로 제한된 전제 조건들만 고수해야 합니다. 내 쏘고 치기 경기 규칙에 따라 전자골프를 칠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가출한
어느 특정한 의지에 따라 좌우되지는 않아요. 야만인이 말했다. 그것은 쟁취하려는 자에게 그 자체로서 소중할 뿐 아니라 그의 판단과 권위에 따라서도 그 가치가 좌우됩니다. 이봐요, 이봐요. 무스타파 몬드가 반박했다. 그건 좀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진지하게 신에 대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사악한 쾌락으로 인해 몰락하도록 자신을 방치하지는 않을 거예요. 고난을 인내심으로 이겨내고 용기를 내어 무엇인가를 하겠다는 목적의식을 찾아낼 테니까 말입니다. 나는 그런 예를 인디언 원주민들에게서 보았어요. 물론 그랬겠죠. 무스타파 몬드가 말했다. 하지만 우리들은 인디언이 아니에요. 문명 세계의 사람들은 무엇이라도 심히 불쾌한 것을 참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행동을 하는 문제라면 사람들이 목적의식을 갖지 못하도록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마음대로 행동하기 시작했다가는 사회 질서 전체가 무너질 테니까요. 그렇다면 자아부정은 어떻습니까? 만일 신의 존재를 믿는다면 자아부정을 위한 이유가 생길 테니까요. 하지만 자아부정이 없을 테에만 산업 문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생겨납니다. 위생학과 경제학이 설정하는 최대한의 자아탐닉. 그렇지 않고서는 돌아가던 바퀴들이 멈춥니다. 순결을 지켜야 할 이유는 어쩌고요? 약간 얼굴을 붉히며 야만인이 말했다. 하지만 순결은 욕정과 신경쇠약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욕정과 신경쇠약증은 불안정을 의미하고 불안정은 문명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사악한 쾌락이 풍요롭지 못하다면 문명은 영구적으로 존재할 길이 없어요. 하지만 신은 숭고하고 훌륭하고 영웅적인 모든 것의 존재 이유를 마련해 줍니다. 만일 당신에게 신이 이봐요 젊은 친구 무스타파 몬드가 말했다. 문명은 숭고함이나 영웅성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 개념들은 정치적인 비능률성의 징후들이죠. 우리처럼 제대로 조직된 사회에서는 어느 누구도 숭고하거나 영웅적인 존재가 될 기회가 전혀 없어요. 그런 기회가 생겨나기 전에 여건들이 철저히 안정되어야 합니다. 전쟁이 벌어지는 경우, 충성의 대상이 여럿인 경우, 저항해야 할 유혹이나 싸워서 얻고 지켜야 할 사랑의 대상들이 생겨나는 경우라면 그런 경우에는 분명히 숭고함과 영웅성이 어떤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전쟁이 벌어지지 않아요. 가장 큰 걱정거리는 사람들이 어느 특정한 한 명을 너무 많이 사랑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일이에요. 지금은 충성의 대상이 여럿으로 갈라지는 상황이 존재하지 않고 사람들은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수밖에 없도록 길이 들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은 전체적으로 볼 때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많은 자연스러운 충동들을 자유롭게 실천하도록 용납되었으므로 사실상 저항하고 싶은 유혹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불운한 상황에 의해서 혹시 불쾌한 상황이 일어나는 경우라면 그럼요. 소마가 언제라도 현실로부터 휴식을 마련해 줍니다. 분노를 진정시키고 적들과 타협을 하고 고통을 오래 견디고 인내하게 만들어주는 소마가 항상 곁에 있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여러 해 동안 힘든 도덕적인 훈련을 거쳐야만 이런 일들을 달성할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반그램짜리 정지에 두세 알만 삼키면 다 해결됩니다. 이제는 어느 누구라도 덕망을 지니기가 쉬워요. 사람들은 인성의 절반쯤은 병 하나에 넣어 가지고 다닐 수 있어요. 눈물 없는 기독교 정신. 소마가 바로 그것이죠. 하지만 눈물은 필요해요. 오셀로가 한 말을 기억하시나요? 만일 폭풍이 지나간 다음마다 이런 평온이 찾아온다면 바람은 죽음이 깨어날 때까지 불어도 좋으리라. 어느 인디언 노인이 마트사키의 처녀에 관해서 우리들에게 자주 해주던 얘기가 생각나는군요. 그녀와 결혼하고 싶은 젊은 남자들은 그녀의 밭에서 아침에 풀을 베야 했습니다. 쉬운 일 같았지만 마술을 부리는 파리들과 모기들이 문제였어요. 젊은이들 대부분은 물고 쏘아대는 벌레들을 견딜 재간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걸 견뎌낸 한 남자가 여자를 차지하게 되었죠. 멋진 예의로군요. 하지만 문명국가에서는 풀을 베지 않더라도 아가씨들을 차지할 수가 있고 쏘아대는 파리떼나 모기들도 없어요. 통제관이 말했다. 우린 그런 것들을 모두 몇 세기 전에 제거했습니다. 야만인이 얼굴을 찌푸리고 머리를 끄덕였다. 제거를 하셨겠죠. 예, 당연히 그러셨을 겁니다. 못마땅한 모든 장애물을 인내하는 대신에 없애버리죠.
포악한 운명의 돌팔매질과 화살들에 시달릴 것이냐? 아니면 바다처럼 밀려오는 고난을 맞아 무기를 들고 싸워 그 뿌리를 뽑을 것이냐? 어느 쪽이 우리들의 이성을 위해서 좋으냐? 하지만 당신은 어느 쪽도 행하지 않습니다. 맞서 싸우지도 않고 인고하지도 않으니까요. 당신은 그냥 돌팔매질과 화살들을 없애버릴 따름이죠. 그건 지극히 간단한 일이니까요. 그는 갑자기 어머니 생각이 나서 입을 다물었다. 린다는 37층 그녀의 방에서 노래하는 빛과 어루만지는 향기의 바닷속에서 둥둥 떠 올랐다. 그녀의 기억과 습관과 늙고 퉁퉁 부어오른 육체의 감옥으로부터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벗어나 날아갔다. 그리고 전직 부와 습성 훈련국장인 토마키는 아직도 휴식을 취하는 중이었다. 역겨운 어이들과 조롱하는 웃음소리가 들려오지 않고 흉악한 얼굴들도 보이지 않고 그의 목에 감긴 축축하고 투실투실한 팔들의 감촉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세계에서 굴욕과 고통을 벗어나 아름다운 세계에서 휴식을 취하는 중이었다. 당신에게 절실한 것은 모처럼 한 번씩이나마 흘리는 눈물입니다. 야만인이 말을 이었다. 이곳에는 대가를 치러야 할 만큼 값진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1250만 달러가 들어갔어요. 야만인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헨리 포스터가 반박한 말이었다. 1250만 달러. 그것이 새 습성 훈련 본부에 들어간 돈입니다. 한 푼도 더 보태지 않았어요. 장래를 알 길이 없고 결국은 죽음을 맞아야 하는 모든 존재를 운명에 내맡기고 달걀 껍질 하나를 얻기 위해 죽음과 위험을 무릅쓰고 이런 자세에는 무엇인가 심오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무스타파 몬드를 올려다 보면서 그가 물었다. 신의 존재성이 물론 그런 각오를 설명하는 이유가 되기는 하겠지만 신은 차치하고서라도 말입니다. 위험하게 살아가는 삶이란 무엇인가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크나큰 의미가 있겠죠. 통제관이 대답했다. 남자들과 여자들은 때때로 그들의 부신에 자극을 줘야만 합니다. 뭐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아서 야만인이 물었다. 그건 완벽한 건강을 위한 조건들 가운데 한 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VPS 처리를 의무적인 과제로 정해놓았어요. VPS라고요? 격렬한 열정 대치 처리 요법이란 뜻이에요.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받죠. 몸 전체에 아드레날린을 공급해 줍니다. 그건 생리학적으로 두려움과 분노에 대등한 작용을 해요. 어떤 불편함도 겪지 않으면서 데스데모나를 살해하거나 오셀로에게 살해를 당하는 상황과 똑같은 모든 활기 촉진 효과를 유도합니다. 하지만 난 불편한 편이 더 좋아요. 우린 그렇지 않아요. 통제관이 말했다. 우린 편안하게 일하기를 더 좋아합니다. 하지만 난 안락함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신을 원하고 시를 원하고 참된 위험을 원하고 자유를 원하고 그리고 선을 원합니다. 나는 죄악을 원합니다. 사실상 당신은 불행해질 권리를 요구하는 셈이군요. 무스타파 몬드가 말했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야만인이 도전적으로 말했다. 나는 불행해질 권리를 주장하겠어요. 늙고 추악해지고 성불능이 되는 권리와 매독과 암에 시달리는 권리와 먹을 것이 너무 없어서 고생하는 권리와 이 투성이가 되는 권리와 내일은 어떻게 될지 끊임없이 걱정하면서 살아갈 권리와 장티푸스를 앓을 권리와 온갖 종류의 형언할 수 없는 고통으로 괴로워할 권리는 물론이겠고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나는 그런 것들을 모두 요구합니다. 마침내 야만인이 말했다. 무스타파 몬드가 머리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좋을 대로 해요. 그가 말했다.